안녕하세요. 2교시입니다. 2교시는요, 산업보건에 대해서 해볼 거예요. 페이지 223페이지이고요. 우리나라의 산업보건 행정 담당 부서는 어디다? 고용노동부입니다. 자, 악연의 내용은 이제 노동과 건강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의 영양관리, 산업재해, 직업병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23페이지 보시면은 WHO에서 말한 산업보건이라는 것은요. 모든 직업에서 근로자들이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고 그다음에 작업 조건에서 의한 질병이라든가 질병을 예방한다거나 아니면 건강에 유해한 취업을 하지 못하게 그리고 그게 근로자를 적합한 작업 환경에 배치해서 일하도록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226페이지 보시면 산업장애 이제 보건 관리에 대해서 해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고용노동부가 이렇게 담당을 하는 거고요. 일단 첫 번째 노동과 건강이에요. 우리나라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 8시간, 하루 8시간, 주 40시간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TV를 보시면 하도 얘기를 많이 해서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그 자급 강도를 보기 위해서 RMR를 나타내거든요. 즉 에너지 대사율이라고 하고요. 기초 대사량분의 근로 대사량을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RMR이 만약에 0에서 1이다. 그러면 경도의 1이에요. 아주 가벼운 일이죠. 그리고 요거보다 1에서 2는 한 중정도 중. 그리고 2에서 4는 강. 그리고 그 4에서 7은 중노동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7 이상이 되면 격한 노동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생산적 지적 온도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사람이 최소의 작업으로 최대 생산을 할 수 있는 온도를 말합니다. 생산적 지적 온도입니다. 그게. 자, 그렇다면 228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 그 근로복지법에 보시게 되면 여성 근로자와 연소 근로자의 어떤 그 근로 시간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여성 근로자는 RMR 2 이상은 못하게 되어 있고요. 중량물 취급 작업에는 제한적으로 제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서서 하는 작업에서는요. 시간 조건과 휴식 시간을 조정해야 되고 공업 독극물 취급 작업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리와 산전 휴가도 이제 해줘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연속 근로자가 누구냐?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15세 미만을 연속 근로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15세에서 18세 미만 그 사이를 보호 연령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하루 7시간, 주 40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단, 그 합의 하에는 1시간 정도는 더 할 수 있거든요. 18세 이상 여성은요, 오전 10시, 오후 6시로까지 일할 수 있으며, 휴일은 동의 하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8세 이하일 경우에는 18세 이하라든가 아니면 임신부 그리고 산후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오후 10시에서 똑같이 오전 6시고요. 휴일은 근로가 가능은 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 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있어야 됩니다. 네, 사용 금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임신 중이라든가 애를 낳고 그러니까 산후 1년 미만의 여성은요. 그리고 또 18세 미만은 그 도덕상이나 또는 보건상 그 유해나 위험한 사업에 그 일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갖다가 보호 규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모성 보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모성 보호를 위해 가지고요. 그 1년 미만의 산후 1년 미만의 여성은요. 하루 2시간, 주 6시간, 그다음 1년에 150시간의 그 시간의 근로는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근로자는 월 1일 그 생리휴가를 줘야 된다고는 적혀 있는데 그 뭐 지켜지는 데도 있고 뭐 안 해주는 데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산전 및 산후 휴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산전 90일, 산후 뭐 45일 이상은 예, 보호 휴가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이렇게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육아휴직하고 그 다음에 출산휴가가 있거든요. 출산휴가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 3개월이고요. 그러니까 90일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산후휴가는 1년, 육아휴직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구성이 지급하게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임신 16주 이후 유산이나 또는 사산할 경우에는 원하면은 보호휴가를 요청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그 유아를 가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질 경우에는 육아휴직일 경우에는 1, 2회 30분씩 유급 수유 시간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들 모유수유를 보통 한 4시간에 한 번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30분씩 이렇게 원래 8시간 근무니까 2회에 30분, 30분씩 해서 그 수유 시간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영양 관리 이거는 보통 이제 2,500 칼로리를 섭취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고온 작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근로자들에게는요. 식염 즉 소금 그 다음에 비타민 A, B1, C를 꼭 보충을 해줘야 되고요. 저온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는요. 지방 체온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비타민 A, B1, C, D까지 공급을 해야 됩니다. 소음이 심한 곳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은 비타민 B1 그래서 이 비타민 B1이 뭐길래 그러냐 이거는요 탄수화물을 연소시켜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보조 효소 역할을 하는 게 비타민 B1입니다. 그래서 이 비타민 B1의 필요량은 에너지 소모량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한 노동을 하시는 분들 별표 자 비타민과 칼슘 강화식품을 보충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근육 노동자는요 당질, 지방질, 비타민 B1을 보충해야 됩니다. 230페이지 볼게요. 이게 산업피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근로 환경에서의 피로감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거는 이제 작업적 인자와 신체적 인자와 심리적 인자가 있겠죠. 아무래도 뭐 근로 시간이 너무 길다라거나 아니면 작업 시간이 많다, 그다음에 휴식이 부족하다거나 과도한 작업 강도가 있을 때는 이제 작업적 인자라고 하고요. 체력적인 면에서는 그 신체적인 인자, 너무 뭐 체력적으로 약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작업 의욕의 저하라든가 흥미 상실, 작업이 불안하다거나 책임감이 과중한 그런 거를 심리적인 인자라고 합니다. 이런 걸로 인해서 산업 피로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산업 피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작업 조건을 개선한다거나 근로자 관리를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업무 부담이 심한 분들은 적정한 곳에 배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피로 회복을 위한 어떤 그런 방법을 제시를 해야 되고 휴게실이 있으면 되겠죠. 자, 요거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231페이지 산업재해거든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자, 일단 산업재해가 뭐냐 이 말은요. 생산 현장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사고 및 제품의 결함이나 물질의 유출로 인해서 인적, 물리적 손해를 당하는 것을 산업재해라고 합니다. 거기서 우리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보시게 되면 산업재해가 왜 발생하는 그런 이제 그 결과로 일어난 상해와 재산 피해와의 관계를 갖다가요. 보면은 현성재해, 즉 휴업재해가 발생하는 거, 그리고 불현성재해, 그러니까 재해가 일어나서 그러니까 눈으로 나타나지 않는 재해, 그리고 삼재성재해가 있는데 이게 1대 29대 300배로 일어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재성재해가 상당히 많죠. 이거를 하일리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시험 문제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일리 법칙, 자, 1대 29대 300으로 해서 잠재성 재해가 가장 많다라는 걸 말한 거고요. 그리고 재해부는 이게 분류를 할 때 영구 폐지를 뭐라고 하냐? 영구 폐지는 손실일수를 7,500일로 계산한 거거든요. 중상, 산업재해 중상 뭐 산업재해다. 이 말은
휴업이 14일 이상. 그다음 중증상 재해다. 이 말은 휴업이 8일에서 13일. 경상재해다라는 말은 휴업이 3일에서 7일. 휴업이 1일에서 2일은 미상재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불휴재해는 휴업을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재해 일어나는 거는 재해 지표가 있겠죠. 건수율, 그래서 이거는 발생률이에요. 얼마나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산업재해 발생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게 바로 건수율입니다. 그래서 산업재해 근로자 1000명당 재해 건수를 말하는 겁니다. 도수율이라는 게 있어요. 두 번째. 도수율이라는 것은 연 근로시간당 재해 건수예요. 이거는 ILO 노동 이건 척도인데요. 재해 발생 빈도, 얼마나 재해가 발생하느냐, 얼마나 자주 발생하느냐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되는 게 도수율입니다. 그 다음에 강도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강도율은 연 근로시간당 작업 손실 일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과 연구 폐질은 7,500일로 계산한다고 제가 제 분류에서 말씀드렸죠. 자, 어쨌거나 제 지표는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건수율이 뭐냐, 도수율이 뭐냐, 강도율이 뭐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33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자해 발생의 특징이 있어요. 계절적 요인, 그다음 계절에 따라서, 요일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이게 발생하는 걸 보니까 더운 여름 7, 8월, 9월에 많이 발생하고 아니면 아주 춥거나 1, 2월 달에 추운 겨울에 많이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요일로 봐서는 목금이 가장 많고 토요일은 조금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어요. 그리고 시간대로 보시게 되면 작업 개시 3시간 후나 아니면 점심 식사하고 오후에 작업 개시 2시간 후에 가장 많이 발생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235페이지 직업병이죠. 3대 직업병이 뭐냐? 규폐증, 납중독, 벤젠 중독입니다. 3대 직업병이 뭐다? 규폐증, 납중독, 벤젠 중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요, 뒤에 또 어떤 증상인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있다라는 것만 아시고요.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자, 직업병에는 이제 우리가 작업 환경이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고온이냐, 저온에서 근무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있는데 잠깐만 요거 고온 환경에서의 어떤 직업병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열경련이 있습니다. 자, 열경련이라는 것은요, 너무나 땀을 많이 흘려서 체내에 수분이 소실되거나 염분이 소실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증상으로는 이명, 구기, 현기증, 경련이 있어요. 구기라는 게 뭐냐면 속이 울렁거린다 그래야 되나? nauseous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치료 방법은요, 서늘한 곳에 두고 한 1에서 2리터 정도 링겔을 맞추면 됩니다. 그리고 열허탈증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열피로라고 합니다. 즉 말초 혈액 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혈관 신경 조직 장애를 일으켜서 심박출량이 감소하고 피부 혈관이 확장되고 탈수가 일어나며 전신 권태, 두통, 현기증, 이명, 혈압이 하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 방법으로는 강심제와 포도당 주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열사증이라는 게 있어요. 열사증이라는 것은 울열증이라고 하면서요, 체온 조절 기능 장애입니다. 너무 고온 환경에서 일하다 보니까 이제 체온 조절에 이제 이상이 생기게 되는데 땀이 막 증발하게 되면 체온 방출 장애가 일어나게 되고 열이 축적되고 뇌 온도가 너무너무 상승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중추신경계에 장애를 일으키고요. 특히 특징적으로 고열이 일어나게 돼요. 40도 이상에. 그리고 맥박이 빨라지고 혈압이 떨어집니다. 피부가 건조하고 땀이 안 나죠. 그래서 치료 방법으로는 일단 머리를 냉각시켜야 돼요. 그리고 찬물을 마시고 주사를 링거를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열쇠약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열쇠약증이라는 것은 만성 열중증이라고 하고요. 고열에 의해서 만성적으로 체력이 소모되는 걸 말합니다. 증상으로는
전신권태, 식욕부진, 위장장애, 빈혈이 있고요. 그 치료 방법으로는 비타민 B1의 영양 공급과 휴식을 취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너무 추운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동상과 참호족이 생깁니다. 동상이라는 것은 추위에 노출돼서 그 조직이 괴사되는 걸 말하는 거고요. 그 1도, 2도, 3도로 이렇게 구분하거든요. 1도 동상이다. 그러면 자결감과 소양감이 느껴지고 또 빨갛게 되고 그렇습니다. 2도 동상은 수포가 형성되고 3도 그 동상에서는 국소조직 괴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참호족 또는 침수족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너무 추운 곳에 장시간 폭로됐을 때 모세혈관이 확장되고 부종되고 조직과 신경이 퇴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외에 기압, 그러니까 높은 고기압에서 일하시는 분, 또 저압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다른데요. 고압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 기압이 굉장히 높은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 특히 그 잠수부들 있죠. 생기는 게 잠합병이잖아요. 다른 거 필요 없고 잠합병이 4대 증상 중요합니다. 피부 소양증, 간지럽다는 거죠. 그리고 관절통, 그리고 척수마비, 반신 이거 같은 거고요. 그리고 내위와 미로의 장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압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특징적으로 흥분, 이명, 현륜, 두통, 난층을 보입니다. 적혈구가 증가된다는 거. 그래서 보통 그러니까 3km 이상 일하시는 분들은 산소호흡기가 필요합니다. 그다음 먼지, 즉 군진에 의한 작업 장소에서 이사하시는 분들은 진폐증이 생겨요. 그래서 유리규산화 성면이 대표적인데 유리규산에 생긴 게 규폐증이에요. 그래서 폐의 만성 섬유 증식증을 일으키고요. 성면은 지금은 이제 금기죠. 옛날에는 성면을 많이 이용해서 이제 건물을 지었는데 이게 폐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사용하지는 않고요. 그게 나중에는 이제 결핵으로 또 발전된다고 합니다. 자, 금속 중독이 있어요. 246페이지. 여기에는 납, 수은, 크롬, 카드뮴, 망간, 벤젠, 비소, PCB 이렇게 있는데요. 하나씩 특징을 보게 되면 납 중독은요. 적혈구가 감소하고요. 헤모글로빈 수가 감소하거든요. 이게 가장 큰 특징이면서 소변에서요. 코프로프로필린이라는 게 검출이 되게 됩니다. 이게 나오면 이렇게 납이 중독되었구나를 아시면 되고 증상으로는 체중 감소, 권태 이런 연연, 식욕 감퇴 이런 게 있는데 연연이라는 게 뭐냐면 납이 다른 금속 또는 납과 중합된 흔적을 말하는 겁니다. 수은 미나마타병 너무 많이 나와서 국시 나올지는 모르겠네요. 자, 크롬은요. 만성으로 크롬에 중독이 되게 되면 이제 코에 비중격에 이렇게 구멍이 생깁니다. 카드뮴 이거 정말 중요해요. 카드뮴은 있다 병이잖아요. 이거의 3대 증상은요. 폐기종, 신장기능장애, 단백뇨가 3대 증상이 카드뮴 중독입니다. 이건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단골 출제 부분이고요. 망간은요. 파킨슨 징후를 많이 보이고 벤젠은 빈혈, 백혈병 이런 거 조혈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비소 같은 경우는 불면증, 현기증, 습진, 단백뇨, 황달, 헤모글로빈 감소 이런 게 보입니다. 절연체, PCB 절연체거든요. 얘는 이제 홍반, 부종, 비유 모습 보입니다. 진동은요. 레이노병이죠. 정말 중요하고요. 레이노병이라는 게 뭐냐면 수지의 간헐적인 창백을 보이고 말초 동맥 순환 장애를 말합니다. 두통, 저림, 냉감 그런 게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VDT에서 비디오 디스플레이 터미널의 줄임말이거든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이라는 컴퓨터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장기간 사용했을 때 생기는 증후군이에요. 첫 번째 증상으로는 우리가 스마트폰 많이 보게 되면 어떻게 생겨요? 눈이 피로하고요. 경관 증후군, 어깨나 이렇게 일자목 또는 거북목 이렇게 생기고 그 다음에 정신신경계 그 다음에 피부 증상이 나타나는 게 VDT 증후군입니다. 방사선은요.
우라름과 플라토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무거워져서 불안정해져서 스스로 붕괴되며 내는 복사선을 말하는데요. 그 방사성 감수성이라 그래가지고 높은 곳은 바로 림프 조직과 골수, 조혈장기, 생식기, 피부, 폐, 간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 방사선은 이제 조혈장애를 일으키면서 적혈구와 백혈구 수를 감소시켜요. 그리고 또 이제 백혈병을 일으킬 수도 있고 악성 종양 이렇게 이게 방사선은 뭐 우리가 말을 안 해도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그 방사선 오염수를 방류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 인류한테 큰 그 해를 끼치는 거죠. 자, 그 외에 이제 금속열이라고 해가지고요. 아연열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백혈구가 증가되거나 오한 전율을 보입니다. 251페이지 바로 식품위생입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식품위생관리 3대 접근이에요. 3대 접근 요금. 식품 관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식품의 안전성, 완전 무결성, 건전성이 여기에 해당하게 됩니다. 식품위생법이라는 것은요. 식품 첨가물, 그 다음에 기구 및 용기와 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물에 관한 위생을 말합니다. 식품과 감염병을 보시면 세균성으로는 장티푸스, 이질, 파라티푸스, 콜레라가 있고 바이러스성으로는 소아마비, 전염성 썰사증, 유행성 간염이 있습니다.寄생충 볼까요? 수육을 먹게 되면 만약에 쇠고기 수육 먹게 되면 무구조충, 돼지고기를 먹으면 유구조충, 민물고기는요 그 중에서 가재, 페디스토마, 담수어, 간디스토마, 예, 그 다음에 어느나 숭어 같은 경우는 요 국가확충이 많이 감염되고요. 우리가 또 바다 생선 있죠? 이건 아나사키스, 즉 고래고기. 야채는 요런 회충, 구충 요런 거 있어요. 256페이지 보면 식중독이라는 게 뭐냐. 이거는 뭐 알고는 있죠. 근데 우리 책의 정의로는 자연, 유독물, 유해 화학물질 또는 세균에 오염된 음식을 섭취해서 생기는 게 식중독이에요. 특징은 급격히 집단적으로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발생 지역에 국한되어 있고 특히 여름에 많고 연령 특성은 없어요. 특성은 없고 그리고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이 발생합니다. 남자들이 더 안 씻나?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식중독의 종류로는 세균성으로는 감염형과 독소형이 있어요. 그리고 화학물질 세 번째 이제 자연독이 있습니다. 식물성 독, 그 다음에 동물성 독이 있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염형으로는 이렇게 오염된 식품 섭취 후 인체 내에서 발육 증식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 살모렐라, 장염 비브리오, 그 다음에 병원성 대장균이 있어요. 특히 살모렐라 같은 경우는 발병률이 높고요. 치명률이 낮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만큼 잠복기가 20시간 그리고 발병률이 75%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살모렐라는 금방 그 발병된다 이 말이에요. 급격한 발열이 큰 특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도축장의 위생이라든가 좋은 보관하고 그 팔이나 그 쥐를 잘 구제하면 됩니다. 그리고 음식은 잘 가열해서 먹으면 살모렐라는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장염 비브리오, 예, 이거는 이제 그 어패류나 회, 초밥에서 감염을 일으키고요. 특징적인 게 고열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세 번째 이제 그 병원성 대장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샌드위치를 먹고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데 특히 영유아에게는 이게 병원성 대장균 아주 위험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제 독소용 가기 전에요. 이 세균성 식중독과 우리가 급성 경국 전염병, 소화기계 전염병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이 세균성 식중독은 음식물에서 증식을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 다량으로 검출이 되고 짧은 잠복기를 거치면서 전염성이 거의 없어요. 그렇다 보니 그 2차 감염이 안 되면서 면역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화기기 전염병 같은 경우 어때요? 체내 증식을 하기 때문에 극소량으로도 감염이 되고 그다음에 긴 잠복기가 길고 그리고 전염성이 굉장히 심하다는 게 특징입니다. 예? 자, 그다음 두 번째 갈게요. 저기 독소형 볼게요. 독소형으로는 이제 웰치균, 그다음에 포도상구균, 보툴리누스균, 노로바이러스가 있어요. 이게 뭐 포도상구균 여러분들 너무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건데 특징이 뭐냐면 김밥 같은 데 있거든요. 발병률이 너무너무 높습니다. 잠복기가 3시간 정도로 너무 짧고요. 금방 이제 드러납니다. 그다음에 보툴리누스균 같은 경우는 이거 정말 위험한데요. 그 통조림이 상했을 때거든요. 혐기성 상태에서 신경독소를 분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균성 식중독 중 가장 치명률이 높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즉, 뭐, 복시, 동공산대, 실성, 뭐 연하곤란, 호흡, 신경 증상이 굉장히 보이죠, 그렇죠? 예, 세 번째로 노로바이러스입니다. 노로바이러스 같은 경우 특징이 뭐냐면 저온에서도 강하고 집단 감염이 잘 일어나게 됩니다. 맞아요. 겨울철에 발생하는데 저도 이거 한번 걸려봤거든요. 이게 아기가 많이 감염이 되거든요. 그럼 엄마도 아기 때문에 동시에 이제 감염이 돼요. 하루 종일 토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뭐 애를 격리를 하더라고요. 같이 이렇게 그 입원실을 두지 않아요. 자, 세 번째, 자연독입니다. 자연독에는 뭐가 있겠어요? 식물성독과 동물성독이 있거든요. 특히 식물성독 같은 경우는 이름 다 외워두셔야 돼요. 독버섯 먹으면 무스카린이라는 그 독이 있습니다. 여기 단발머리 땀버섯 그림 보이나요? 얘는 먹지 마세요. 독이 있습니다. 그다음 미나리는요. 서큐톡신이라는 게 있고 감자는 솔라닌, 창매는요. 아미그달린 그리고 맥각 즉 보리죠. 보리는 에고톡신, 모카신은요. 그로스폴이 있습니다. 요거 이름 연결하는 게 가끔 국시에 나올 경우가 있어요. 특히 독버섯 이름 외우세요. 무스카린입니다. 동물성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게 보건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가 들었냐면 테트로도톡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섭취하게 되면 구순 혀의 지각마비와 사지마비, 운동장애, 호흡마비가 옵니다. 그래서 식후 30분에서 최대 그 5시간 안에 증상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고 손질을 너무너무 잘해야 되는데 특히 내장과 난소는 먹으면 안 됩니다. 거기 독소가 다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섭쪽에 대합 쪽에도 독이 있거든요. 예, 사티톡신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입과 혀 이렇게 마비를 일으켜요. 그러고 이제 보행장애, 언어장애까지 일어나는데 식후 보통 30분에 발생하며 늦어도 그 3시간 안에는 발생합니다. 섭쪽에 이제 그림 보이죠 옆에 그 보고 옆에. 그다음 여러분들 그 머시족의 바지락 잘 알죠? 바지락이라든가 굴은요 베누핀이라는 독이 있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권태, 구역, 변비가 일어나지만 나중에는 이제 배, 목, 다리, 피하 출혈도 보이고요. 그 피를 토할 수도 있고 혈변도 보이고 혼수 상태로까지 간다고 합니다. 음. 자, 화학물질에 의한 그 식중독으로는 여러분들 왜 첨가물 있잖아요. 첨가물이란 뜻이 뭐냐면 영양성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영양성 물질을 첨가물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이제 유해 감미료가 대표적이죠. 뭐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파라, 니트로, 오트로, 놀루이딘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살인당이에요, 여러분. 200배의 설탕이라고 하는데요. 너무너무 달아요. 단맛 내기 위해서 많이 씁니다. 그리고 둘신요. 둘신은 감미료예요. 단맛을 내는 단미료가 둘신이에요. 둘신. 그리고 인공 착색료 볼까요? 그 아루라민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다량 섭취 시에 흑자색 반점 보이고 두통, 맥박 감소, 의식 불명까지 옵니다. 자, 보존료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붕산하고 포르말데히드가 있거든요. 붕산은 살균 방부작용이 있고 포르말데히드는 소독 방부작용이 있습니다. 아마 붕산이 조금 더 세죠. 살균제는 뭐 있다라는 거 아시면 되고 자, 식품의 변질 요거 260조 요거 정말 중요합니다.
부패와 변폐가 뭔지에 대한 게 시험 문제 나오거든요. 제가 요 그림 뒤에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부패라는 것은요, putrefaction이라고 하거든요. putrefaction이라고 하는데 단백질이 그 상하는 것을 부패라고 합니다. 단백질. 예. 그리고 산패는 렌시디티라고 합니다. 산패는요, 그 지방질 있죠. 이게 기름. 그 기름이 상하는 것을 그 산패라고 합니다. 그리고 변폐. 자, 변폐는요, 탄수화물이 상한 것을 말해요. 그래서 디트로테이션이라고 합니다. 디트로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변폐 여기 옥수수 보이죠? 옥수수는 탄수화물이잖아요. 얘가 상하는 것을 변폐라고 합니다. 그리고 발효는 좋은 거죠. 미생물의 효소 반응에 의해서 유익한 성질로 변화되는 거죠. 퍼멘테이션이라고 하죠. 대표적인 게 뭐 김치, 우리 담그는 거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68페이지 보시면 이제 식품 보관 방법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물리적 보관법으로는 가열하는 거, 그쵸. 냉장. 냉장은 0도, 마이너스 10도까지고요. 냉동은, 10도까지고, 상온 10도까지고, 냉동은요, 0도 이하를 냉동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건조하고 탈수인데, 이거는 이제 수분이 15% 정도 있는 것을 건조라고 해요. 그렇게 되면 미생물이 증식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과일 같은 거 건조해서 탈수시키고 건조해서 먹잖아요. 자, 그리고 자외선. 우리나라는 2500에서 2700 정도 온구수로 감마선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리고 방사선. 우리나라는 코발트 60을 많이 이용하고요. 그리고 통조림 보관법으로는 밀봉을 하죠. 그리고 통조림 보관법이 있죠. 그다음 화학적인 보존법으로는 방부제를 뿌리는 거거나 아니면 담장을 하죠. 담장이라는 게 이제 설탕이나 소금에 절이는 거를 담장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식초에 이렇게 절이는 것을 산장이라고 합니다. 물리적 화학적 보존법에는 훈연, 그러니까 소세지라든가 이런 거 있죠. 아니면 육포 이런 걸 그 훈연이라고 하고요. 생물학적으로는 우유 같은 거 유산균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거든요. 퀴즈 문제 있습니다. 자, 1번 고온 환경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염분이 보충되지 않는 상태에 작업하다가 현계증과 경련을 일으킨다. 염분이잖아요. 뭐예요? 땀을 많이 흘린 상태니까 뭐예요? 열경련입니다. 두 번째, 산재결과 현성재해, 불현성재해, 잠재성재해가 1대29대 300은 뭐예요? 하인리 법칙이죠. 3번 페인트 공장 근로자가 빈혈을 호소하며 응급실로 갔대요. 소변 검사에서 크로로프로핀 검출 뭐죠? 했는데 기억 안 나요? 1번 나비입니다. 자, 그리고요. 진동 작업자에게 잘 발생한 거 레이노이드라고 했죠? 5번. 질소를 함유하지 않는 유기화합물로서 단백질, 지방질, 식품이 변질하는 거 뭐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변폐라고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